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는 한국에 대규모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일기 시절부터 밀어붙였던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라는 내용을 구체화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처럼 과격한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는 만약 한국이 분담금을 10배로 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관세 페널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협박을 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동맹관계까지 재고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건네온 상황이기에 이는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번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집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된 백악관 출입 기자가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게 되었고, 그가 폭로한 한국 관련 내용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백악관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입니다. 저는 백악관 출입 기자로 20년 넘게 군사 전략과 국제안보에 대해 보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건 다름 아닌 한국 관련 비공개 회의였어요. 이 회의는 주제부터가 저를 숨막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건 바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회의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쓰는 세금은 낭비와 다름이 없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10배로 올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해버리겠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은 추후 협상을 위한 미친 척 연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로 한국이 분담금 10배를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 1분기 내에 주한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킬 것이며 이미 합의한 관세에 대해서도 징벌적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분담금 10배는 미국인인 제가 봐도 너무 과했고, 저는 그동안 수많은 중요한 협상을 직접 지켜보면서 이렇게나 불공평하고도 공격적인 조건은 본 적이 없었기에 한국 측이 10배 인상안에 동의할 확률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짐작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더불어 주한미군 철구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트럼프가 덧붙인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자위권을 존중하고자 한국에 대한 핵무장은 허용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역대급의 상황이었기에 저는 20년이 넘는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쎄한 감정을 느끼며 회의실에 입장하게 되었는데, 백악관 보안상황실에서 이례적으로 소집된 이러한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함과 동시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회의는 역시나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회의였는지 이곳 회의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거물급 인사들도 한데 모여 있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눈치챘고 제 기자 커리어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가안보국장이 연단에 섰을 때 이 역대급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대가로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은 한국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지속적인 주둔비 지출 없이도 동아시아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터무니없는 소리고 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타고난 사업가인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지지도 상승과 미국에 있어서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뭐가 됐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주한미군 철군과 한국에 대한 핵개발 허용이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의 길이 남을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일까요? 일단 확실히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이익으로 작용하긴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상당한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은 괌을 강화하고 필리핀을 강화하며 동유럽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수 있기에 이건 미국의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를 넓히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되겠죠. 물론 이러한 전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국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만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지역이 중요하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큼 중요한 곳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국제 정치는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죠? 당연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염려돼서 한국의 핵무장 카드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한국의 핵 개발은 이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줄 거거든요. 당연히 핵무기를 가지게 된 한국은 동아시아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겠죠. 한국이 핵무기만 가진다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압박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북한이나 중국의 이러한 도발이 통했던 이유는 바로 한국에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보다 훨씬 부유하고 더욱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들이 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부족한 점이 많은 국가들에 휘둘리겠어요? 다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었기에 억지력이 부족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나 한국을 호시탐탐 노렸던 중국조차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북한은 한국 쪽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알아서 문제아에서 모범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북한은 그동안 한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돈을 구걸하기 위해 도발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는 엄청난 억지력을 가진 한국에 감히 까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니 살아남기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작전 통제권까지 전부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며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도 제거할 수 있겠죠. 사실 현실은 정반대이지만 아무튼 한국의 생존은 미국의 약속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10년 전의 이야기고 현재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이 가질 핵 억지력은 이러한 오해를 하루아침에 종식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육상, 공중, 해상, 그리고 이제 핵과 같은 전면적인 억지력을 갖춘 최초의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가 됨으로써 엄청난 투자와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며 승승장구하게 되겠죠. 물론 한국은 이제 반도체 칩과 선박 이상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안보 교리를 수출할 것입니다. 모듈형 원자로, 윤리적 AI 명령 구조, 스마트 억지력 등이 책임 있는 원자력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원자력 수출량이 급증하며 원자력 강국이라는 명예를 얻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죠. 이제 그 이익은 한국이 전부 가져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렇듯 한국에 얻게 될 상당한 이익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아무튼 핵무기를 가진 한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것뿐이거든요. 한국은 중국에 대한 민주적인 핵 균형추를 만들 것이고, 이는 미국이 직접 통제할 필요도 없이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을 궤도에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익이죠. 이는 제국주의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강화하기에 이미지적으로도 상당히 그럴싸하거든요.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을 위해 주한미군 철군과 동시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사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된 국가였기에 예기치 못하게 큰 수혜를 입게 된 것이죠. 만약 한국이 애매한 국가였다면 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핵을 개발할 능력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애매하다고 판단되었다면 트럼프는 절대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손을 번쩍 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미국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날선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이론대로만 흘러가지만은 않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역할은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명분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덩달아 핵 개발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역대급의 혼란의 상황을 맞이하며 결국 자멸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보국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충격적인 발표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절대로 핵 개발을 시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국만이 핵무장이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핵무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무기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당연하죠. 국제협약으로 인해
핵무기에 대한 연구조차 금지된 상황인데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해낼 수 있겠어요? 즉,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에서 0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핵 연구에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대국이 아닌 이상 연구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느낀 다른 인접국들은 핵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세계에는 북한이나 중국처럼 통제할 수 없는 문제 국가들이 꽤 많고 이들은 핵 연구를 진행하는 이웃 국가들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 보복을 가하며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국가야말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언컨대 그건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욱 진보된 원자력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연구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국가일 뿐더러 애초에 이들의 기술력으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최단기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이 압박을 가할 새도 없이 그대로 핵무기를 완성해내며 전 세계를 놀래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민간 에너지 그리드 중 하나에서 운영되는 24개의 최첨단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주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개발한 원자로라는 말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원자로 APR-1400은 특히나 안전성, 출력, 비용 효율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가압수형 원자로인데 현재 이 원자로는 중동 및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돌고 있는 나라들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조차 없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원자로에 소름 돋는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APR은 단순히 첨단 전력 원자로가 아닌 엔지니어링 야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자로는 한국이 설계한 제어 시스템, 차폐, 소프트웨어, 야금, 심지어 터빈 발전기까지 사용하여 외국 공급업체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강력한 원자로를 가진 국가들은 한국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일본도 예로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렇듯 모든 시스템이 전부 자국의 기술력으로만 구성된 원자로는 한국 외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어요. 덕분에 혹여나 원자로에 이상이 생겨도 한국이 개발한 원자로는 문제없이 수리될 수 있고 원자로의 노심 용융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것입니다. 심지어 비상상황 시의 원자로 정지 메커니즘의 경우 한국은 자동화된 SCRAM 프로토콜, 즉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 중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에 아예 일본처럼 원자로에 이상이 생겨 대참사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기에 제 주장에 화들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무리도 아니죠.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에 원자력 기술마저 과소평가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보다도 훨씬 진보된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기에 오직 한국만이 핵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국장의 말에 저를 포함한 회의실 인원들 모두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조차 넘어버린 원자력 최선진국이었고 이를 토대로 어마어마한 핵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해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전략사령관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허를 찌를 뿐이더군요. 글쎄요, 한국의 APR-1400은 민간용 원자로예요. 이런 원자로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무기급 재료를 만들 수가 없는 원자로인데 이게 핵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단 말인가요? 핵보유국의 칭호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애초에 원자로 자체가 핵무기 개발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국이기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핵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국장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래키는 발언으로 회의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맞아요. APR-1400은 민간용 원자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이 원자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플루토늄도 생산할 수 있는 모듈식, 확장 가능한 군사 적응형 원자로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원자로 앞에 민간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이들이 핵무기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일 뿐이지 그게 한국의 원자로는 핵무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술적이지 않은 원자로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자력 강국이지만 핵무기를 가질 권한이 없는 한국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일본조차 해내지 못하는 기술력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한국은 이러한 핵연료 재처리 기술력을 통해 자신들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3만 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면 이 연료를 재처리하여 연간 약 1,500kg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한국은 연간 350개 이상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수치입니다. 이는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함과 동시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더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은 이렇게 얻은 플루토늄조차 세계 최강의 품질을 자랑할 것이고, 이는 한국은 우리가 지금껏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막강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그저 원자력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방위적인 한국의 기술력은 원자력 분야를 계속해서 보완하며 미친 듯한 기술을 개발해버렸습니다. 한국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합금을 개발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를 원자와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예를 들어 한국은 원자로 피복제용 고급 지르코늄 합금을 개발해 핵연료봉의 안전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나노기술의 적용으로 핵물질의 소형화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자,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소형화된 핵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나노튜브는 핵물질의 강도와 열전도율을 향상시켜 기존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향상된 핵 위력을 가진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한국의 나노기술의 부품 소형화 능력은 더 작고 효율적인 핵무기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형화는 첨단 휴대용 및 더 쉽게 은폐할 수 있는 핵장치를 생산하기에 전략적 유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화 문제만 해결한다면 사실상 핵무기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개발할 수 있고 또 발사할 수 있기에 이러한 한국의 소형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능력은 미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었고,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나 다른 핵보유 국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라고 해도 다 같은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든 조악하고 쓸데없이 거대한 핵무기는 실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미국의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최첨단 핵무기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을 것이 자명한데, 미국이 중국을 핵보유국이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핵보유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엄청난 경쟁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안보국장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분위기는 급속도로 진지해졌어요. 아무래도 이들 모두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것쯤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국가인지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던 모양이었죠. 특히나 몇몇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도저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백악관 관계자는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듯 이를 악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타고난 사업가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정책들만 봐도 그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사업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트럼프의 결정을 더욱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으로는 만약 한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한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이 절대로 최첨단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죠. 마치 30년 전 막 치고 올라오고 있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 한 방으로 격추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러한 미국의 방법을 보고 비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뭐 어쩔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패권국의 무서움이자 특권인데 말이에요. 그의 말에 회의실 내부는 일제히 안도감의 한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보국장은 그러한 백악관 관계자의 주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어요. 안타깝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일본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의 한국의 기술 수준은 막 치고 올라오던 일본의 그러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한번 핵무장을 허용해 주기라도 한다면 이젠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이 한번 핵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면 아무리 미국이 의도적인 견제를 가한다고 해도 이젠 절대로 한국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즉,
트럼프는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은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껏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발전에 대한 욕구는 정말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이 정도로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건 미래를 내다보는 점쟁이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저력이 있는 국가고 이런 국가의 핵무장 승인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이권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러한 한국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동맹만큼은 굳건히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또 쓸모가 없는 국가 취급을 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을 거예요. 미국이 한국의 손에 핵무장 카드를 쥐어줌과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빨려 들어가서 한국에 휘둘리고 말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 것 같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자로 인프라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 기밀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병원, 터널 단지, 고속도로 통제센터, 심지어 해군 조선소 등 중요한 인프라 아래에 30개 이상의 마이크로 원자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전시 상황에는 원자로 시설에 대한 타격이 1순위로 진행될 거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제정신인 국가라면 이러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짓을 할 리는 없겠지만 북한 같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잃을 것이 없는 국가일 경우 한국의 원자로 시설부터 타격을 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해요. 그래야 한국에 더욱 크고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나 북한은 이렇듯 지저분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원자로 시설부터 타격을 진행할 것이죠. 하지만 이렇듯 한국의 1차 전력망이 고장나면 혹은 미국의 견제로 인해 위성이 막히면 석유 수입이 막히면 한국의 미세 원자로가 가동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은 이동식 핵 시스템의 연료 공급원이 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이 어떤 짓을 하며 회방을 놓아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이 하던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 국가고 그러므로 이건 불법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한국은 천재 국가입니다. 이들은 회색지대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며 많은 이익을 보는 국가라는 말입니다. 이 조약은 에너지 목적의 재처리를 포함한 민간 핵 프로그램을 허용합니다. 한국은 평화에서 전략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이중사용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 회색지대를 활용한 것이죠. 한국의 마이크로 원자로의 모든 냉각수 파이프, 모든 중성자 센서, 모든 경납용기는 모듈화되었는데 이건 NPT 조약에 위반하지 않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점이요? 여러분들은 마이크로라는 수식어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원자로가 별로 강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정부가 왜 한국을 절대로 건들지 못했는지를 고려해보세요. 한국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어떻게든 풀어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마이크로 원자로조차 다른 국가가 만든 거대한 원자로보다도 성능이 좋은 괴물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죠. 이번에 큰 공헌을 한 건 바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미터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AI가 작동하는 마이크로칩을 원자로 로직보드에 직접 내장하여 수행했기에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죠. 이건 미국조차도 구축할 수 없는 기술이며 트럼프는 이런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한국은 자국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정책이 적용된다고 해도 어떻게든 풀어내는 국가입니다. 이들이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나라 자체가 붕괴되었을 때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 측의 불리한 협상을 이끌어낸 것을 좀 보세요. 한국과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한국에 의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압도적 불리함 속에서도 한국 역사상 최고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몇 년 전부터 칼을 갈고 닦으며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세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경솔함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 내부는 다시금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이므로 미국이 어떠한 페널티를 제공한다고 해도 찍소리조차 못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마저도 그대로 입을 벌린 채 바보 같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고, 저 또한 이제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안보국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내용은 시작조차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놀라냐고 말해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놀라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마 진심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따로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자력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기술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원자력 기술로 인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오래전부터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 숨겨진 플루토늄 비축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거든요. 일단 핵미사일을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라늄은 복잡한 원심분리기 네트워크가 필요하기에 숨기기 어려울 뿐더러 시끄럽기까지 하죠. 그러나 문제는 플루토늄입니다. 한국은 핵미사일에 사용될 재료인 플루토늄이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일단 저는 분명 한국에는 24개의 상업용 원자로가 있으며 이 모든 원자로는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플루토늄을 생성할 수 있는 원자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한국은 재처리도 무기화도 하지 않으며 국제 규칙을 지켜왔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동안 한국이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발생시킨 이러한 해결료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은 이 재료들을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 국방부의 첩보 자료에서 얻은 정보는 한국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웅덩이와 건식 캐스크 저장고에는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상당한 양의 숨겨진 핵연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축적된 이 매장량에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 에너지에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정보를 정말 천재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철저히 숨겨왔고, 그렇기에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미국은 월성 원자로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선 차폐율을 가졌을 뿐더러 목록에 없는 농축 등급을 가진 연료 다발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면서 이러한 정보를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로 한국은 도대체 얼마큼의 플루토늄을 매장하고 있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것이죠.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월성 발전소 지하시설에 보관된 이 핵물질의 매장량은 수천 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급 플루토늄 10,000kg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매장량이 무엇을 뜻하냐고요? 한국은 핵기술 개발이 허용됨과 동시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핵 비축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다른 국가라면 모를까.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완벽히 준비된 나라고,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이 정도의 핵 비축량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하거든요.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국가로 발돋움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기 전에 매우 활발한 핵기술 개발을 했던 국가로 이들의 실질적인 핵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 능력과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미 국방부에서 추정한 바로는 한국은 핵 개발을 시작한 후 1개월 안에 첫 번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냐고요? 한국은 핵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선진 미사일 기술과 전달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별도의 기술을 개발해낼 필요조차 없이 핵탄두의 효율적인 배치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국은 그냥 핵기술 권한만을 얻은 것이 아닌
기존 핵보유국들조차도 어려워하고 또 불안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조차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는 국가기에 한국은 핵무장 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미국조차 넘볼 수 있는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시국가라는 독특한 특성 덕분에 체계가 매우 유연하고 따라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민간 핵시설을 군사적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 기밀 자료에 따르면 어쩌면 한국은 이러한 수백 배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의 원자로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곳이기 때문이죠. 월성 원자로는 다른 원자로들과는 달리 중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원자로보다 연료톤당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은 핵 개발 시작과 동시에 기존에 모아뒀던 재료들로 4,000발 이상의 고성능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어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고 한국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찍어낼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용 후 연료에서 연간 1,50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600개 이상의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한국은 핵무장 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한 달 만에 미국을 넘은 최강의 군사적 능력을 가진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거대한 최첨단 군수공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트럼프는 한국의 목에 목줄을 걸기 위해 핵무장을 승인했지만 한국을 오판한 미국은 오히려 코끼리 목에 목줄을 건 꼴로 완전히 한국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안보국장의 말이 끝나자 모든 관계자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고 한국을 건든 대가는 그대로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과 같았거든요. 정말로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유구한 전통인 2인자 죽이기에 나선다고 해도 절대로 한국만큼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를 유심히 듣고 있던 백악관 관계자는 이럴 수는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불법 아닙니까? 핵처리 물질을 모아두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한 것은 아니므로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정황을 들이밀며 한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무기급 핵물질을 모아두었다면 그건 막대한 징계와 함께 회수돼야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일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보국장은 그저 두 눈을 감더니 이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올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둔 국가예요.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무튼 법의 문구를 전부 따랐거든요. 제가 방금 한국의 회색 지대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천재적인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이번에도 회색 지대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한국은 비핵화 조약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중사용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정말로 전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검은 띠를 맨 태권도 무술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를 했지만 그는 계속 바닥을 쓸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겸손하게 살아갔고 결국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튼 그는 언제든 싸울 수 있는 무도가입니다. 그리고 그 태권도 무도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 화려한 발차기로 모두를 놀라게 한 꼴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분명 핵처리 물질을 무기에 사용되도록 전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그저 때를 기다리면서 물질을 전환하지 않고 모아두었을 뿐입니다. 이건 합법이고 덕분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고도 역대급의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한국이 이 모든 물질들을 모아두고 있던 것은 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결국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쩌면 트럼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한국은 그 결정을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정말로 트럼프가 한국의 신의 한 수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미국 패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어떠한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해둔 국가니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준비된 국가고 얼마나 치밀하고도 똑똑한 국가란 말인가요? 이들의 겸손함은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고 결국 한국은 이를 통해 세계 판도를 뒤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백악관 관계자는 그저 머리를 감싸쥐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이럴 수가. 하지만 한국 대중들은 핵무기에 반대하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여전히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지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이 평화의 편에 서는 것을 선호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를 두려워하는 북한의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국인들이 겁을 먹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는 3초도 안 되어 그러한 질문을 건넨 것을 후회했습니다. 뒤이은 안보국장의 대답이 그의 마지막 희망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는 한국의 놀라운 결과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대립과 경계를 넘어 한국 국민의 78%가 핵무장을 지지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연구상으로도 세계 IQ 순위 1위에 달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은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단번에 이해한 것입니다. 세상은 복종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존중할 뿐이죠. 그리고 한국의 인프라는 이미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고속철도 허브는 몇 시간 내에 이중사용 물류 채널로 전환할 수 있어요.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는 경우 이러한 한국의 고속철도는 곧바로 전투병력 및 물자 보급 전용 채널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또한 중국의 간섭 없이 구축된 5G 통신망은 양자 저항 프로토콜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한국의 통신망을 먼저 공격하며 한국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고 해도 그 노림수는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로 실행되는 한국의 국가 건강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전시 인명피해 물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 사실을 숨기며 약한 척을 하고 있죠. 이들의 행보를 보면 이들은 전 세계가 자신들을 기술 강국이자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쯤이라고 생각하도록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적당한 강력함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숨겨진 발톱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핵무기 연구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아무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할 것임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트럼프까지 그러한 한국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 버렸죠. 트럼프는 한국의 그 초능력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허가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자신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꼭두각시 인형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야말로 한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내부는 정막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감히 한국의 핵기술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점은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이었죠. 핵능력이 칼이라면 미사일 시스템은 칼을 휘두르는 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졌다고 해도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손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겠어요? 그리고 미 국방부 전략연구소의 소장은 한국은 아직까지 전 세계를 영향권 안에 둘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는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은 기껏해야 북한과 중국의 일부 지역만을 사정권 안에 둘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므로 아무튼 한국은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주장은 정말로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죠. 전 세계를 사정권 안에 드는 무지막지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국의 핵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아무튼 이들의 핵미사일은 기껏해야 북한만을 타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이들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는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보국장은 이번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해올 뿐이었고 회의실에 있던 모두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릴 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 러시아,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세계에 미친 국가에 둘러싸인 기껏해야 인디애나주 크기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핵화 조약으로 인해 이 국가는 핵무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미친 국가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그대로 속국쯤으로 전락하며 비굴하게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핵미사일의 위력에 버금가는 미친 듯한 성능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여 감히 어떤 나라도 함부로 경거망동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현무가 그 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온화한 한국 소년의 이름처럼 들리죠? 속지 마세요. 현무는 한국의 전설적인 수호 짐승입니다. 또한 과장없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시리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현무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산을 안개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페이로드로 8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폭발물이 아닙니다. 바로 발사 과정이죠. 놀라지 마세요. 이 미사일은 액체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시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죠. 현무뽀는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하 벙커에 보관되어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3분 이내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먼저 공격하겠다고요? 그 침략자는 한국의 즉각적인 보복 시스템으로 인해 현무뽀가 자신들의 영토로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발사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무뽀 미사일에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의 미사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GPS 유도 시스템을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런 고리타분한 스마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놀라운 것을 개발했다고 말해온다면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을 개발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개발한 천룡 미사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천룡 순항 미사일은 좌표로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위성과 드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중에서 적응할 수 있어요. 표적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적이 방해 신호를 사용한다면 한국 자체 위성 이미지에서 미리 로드한 지형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로를 실시간으로 변경하죠. 이게 얼마나 미친 기술력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던져진 돌처럼 경로를 따르지만 한국의 미사일은 매처럼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미사일은 아무리 방해 유도 기술을 사용해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국이 개발한 핵미사일은 그냥 발사하는 족족적의 핵심 시설에 전부 꽂히며 적을 완전히 조각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핵미사일은 사실상 오차 범위가 너무나도 크고 미사일 유도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발사와 동시에 그대로 자폭하는 경우도 있기에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중국과만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한국의 이러한 무궁무진한 방산 기술력은 시간이 갈수록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은 휴전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민군 전환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이미 유사시의 방산 기업으로 즉시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방산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의 산업자동화 부서는 두산 로보틱스 및 한화의 방위 사업부와 함께 인간의 손이 핵심 부품에 닿지 않고도 유도 시스템부터 탄소섬 유탄두 껍질까지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라인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이미 AI가 운영하는 정밀 타격 기술, 로봇이 제작하고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되며 위성에 의해 유도되는 전 세계 방산 강국들 모두를 질투하게 만들 정도로 냉철한 통제력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술이 민간 기업들을 통해 이미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분명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소장은 한국이 숨기고 있던 뛰어난 면모에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는 다시금 의문을 표하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무리 한국이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튼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허용하고 정말로 개발 단계가 시작된다면 북한과 중국은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들 국가는 한국이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에 대한 협박과 도발 등으로 이익을 얻어온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마저 없으면 이들의 입지는 상당히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한국의 핵무장을 방해할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한국은 핵무기를 갖기도 전에 북한과 중국의 공격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손해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국장은 이러한 질문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미소를 보일 뿐이었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지만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한국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은 핵무장 승인이 떨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이 침공 작전을 짜기도 전에 진작에 핵무기를 개발한 뒤 억지력을 확보한 상태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대비가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상대로 경거망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자, 저는 한국이 전 세계 몰래 숨기고 있던 시설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 서울의 네온사인 거리, 로봇 카페, 빠른 인터넷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밝은 빛 아래에는 조용하고 차갑고 무섭도록 개발된 또 다른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일상생활이 아닌 생존을 위해 설계된 한국말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나라 자체가 전쟁을 대비하여 설계된 한국은 아무리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민들은 피해가 거의 없이 적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만약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미사일 발사나 탱크 돌격과 동시에 조용히 이들이 숨기고 있던 전략 자산을 공개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국가 중 하나거든요. 이런 국가가 휴전국이니 다른 많은 현대 국가와 달리 한국만큼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자랑할 필요 없이 조용하게 나라 안에 국가를 하나 더 건설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터널과 주차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산악 깊숙이, 도시 아래, 반도의 안반 내부에 파고든 견고한 군용지휘센터, 생존 벙커, 미사일 사일로, 연료 저장고, 의료시설, 이동식 공장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설악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곳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화강암 벽 깊숙한 곳에는 미사일 공격뿐만 아니라 직접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 한국의 가장 기밀한 시설 중 하나인 핵방어 지휘센터가 있습니다. 설악으로 들어가는 터널은 1.5km가 넘는 길이로 열에 노출되면 균열을 막는 자가치유 복합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죠. 외부 접촉 없이 90일 동안 국가 방위를 운영할 수 있는 본격적인 운영센터와 위성, 드론에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전술 AI 허브, 그리고 연료 벙커 및 전국의 재보급 통로와 연결되는 지하 철도 노드 등 이것은 그저 백업 플랜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랜 A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발생한 지 몇 분 만에 한국의 리더십이 어둠 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설악산에 위치한 이 시설은 전국에 수십 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일상으로 위장한 민간 벙커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받는 것은 한국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는 지진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핵 공격을 위한 지하 대피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병원에는 방사선 차폐와 독립적인 공기 시스템이 완비된 가압 지하 응급실이 있습니다.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 동대구역 등 주요 역사가 대피소로 2배로 늘어납니다. 이곳에는 물탱크, 비상식량, 발전기, 화학물질 제염 부스 등을 보관하고 있고, 이는 평시에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미사일 세례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즉각적인 반격 시스템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눈치채고 적국을 그대로 구석기 시대로 돌려버릴 테지만, 아무튼 미사일이 한국 본토에 상륙한다고 해도 철저하게 준비가 된 이들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공격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스템, 특히나 다세대 주택 단지는 AI 기반 민방위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방위 네트워크는 위성, 지진 센서, 드론 순찰, 공공 CCTV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민간인들의 생존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죠. 미사일 충돌 지점 예측, 민간인을 가장 가까운 안전구역으로 자동 안내, 지하시설을 충격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문 활성화, 손상을 격리하기 위해 전원 차단 등 한국은 진작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은 절대로 이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단 밀리초 단위로 이를 수행하기에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국가를 어떻게 침략할 수 있을까요? 북한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첩 및 스파이 활동을 통해 이러한 한국의 비밀기지 및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한국은 그들이 밝혀낸 기지보다 훨씬 많은 비밀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이번에도 비밀기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흘림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한국을 공격하는 바보들은 절대로 없을 것이 분명해요.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미국의 경우 적의 침략을 받으면 그 몇 배의 화력을 쏟아부어서 적을 괴멸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은 자국 민간인들을 방어할 어떠한 시스템적인 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시민들의 생존에 그 무엇보다 초점을 둔 국가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이러한 민간인의 피해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시스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런 식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침을 튀어가며 열변을 토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력은 놀랍지만 그렇게 방어에만 몰두한다면 전쟁은 어떻게 끝낼 수 있단 말인가요? 정말 바보 같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보국장은 이번에도 충격적인 대답을 통해 모두를 놀래킬 뿐이었어요. 글쎄요, 저는 방어에 관해서만 말했을 뿐 한국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끝낼지는 아직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방법을 통해 곧바로 북한과 중국을 제압할 거거든요. 자, 대부분의 국가는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상 공장에 의존합니다. 공습에 취약하고 파괴하기 쉽죠. 그러니 적의 미사일 공격은 처음부터 이러한 군수품 공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군수품 공장은 이렇듯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포항, 창원, 강릉과 같은 지역에서는 반지하 스마트 공장 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군용 양자 라우터에 연결된 자율 로봇이 계속해서 생산을 진행 중이거든요. 미사일 부품과 탱크 및 드론용 교체 부품, 휴대용 원자로 하우징 유닛, 위성 등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된 채 계속해서 전력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각 공장은 무광, 무신호 조건에서도 운영되며 이는 적이 탐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무선 신호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그야말로 완전히 자동화된 멈추지 않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전 상황에서도 한국의 전쟁기계는 계속해서 윙윙거리고 있는데 이걸 탐지조차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런 국가를 공격하고 싶겠어요? 자, 이제 한국은 영원토록 보급되는 전쟁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이러한 무기들로 어떤 마법을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은 한국하면 깔끔한 서울 교차로를 걸으며 교복을 입고 킥킥거리는 학생들, 노부부가 산책하는 모습 등 차분하고 평화로운 모습만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리 위 40층, 발 아래 300m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기계가 윙윙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기계에서 비롯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늑대 무리처럼 다가오는 위협을 완전히 쫓아버릴 것입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은 쉽게 말하자면 골키퍼와 다름이 없어요. LSAM은 시속 6,000km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고정할 수 있기에 북한과 중국의 수준 낮은 재래식 미사일쯤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전부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새로운 적에도 위성 네트워크에 연결된 AI 유도 레이더 덕분에 사각지대 없이 전부 요격할 수 있죠. 무언가가 LSAM을 몰래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MSAM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이중으로 한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MSAM 미사일은 가스 수직 발사를 사용하며 잠금 후 3초 이내에 발사할 수 있기에 어떠한 돌발 상황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은 사실상 주한미군이 없어도 모든 공격들에 대해 대비가 된 상황으로 이들을 억지로 제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안보국장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 허공을 바라본 채 이젠 정말 큰일이 났구나를 실감할 뿐이었죠. 그러자 안보국장은 잠시 목을 축이더니 이내 저희 모두를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웅놀이에 심취한 트럼프가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 권한을 넘겨버린다면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얻는 이익들은 이제 다시는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핵무장 기회가 주어져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어서 기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다른 많은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강한 국가 정체성과 문화적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핵무장을 포함한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한국이 더욱 빠르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게 분명해요. 이러니까 한국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핵무기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것이고, 핵무기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트럼프의 핵개발 승인이라는 실수 한 번에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 더 이상은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대를 아주 잘못 파악한 트럼프의 패착이에요. 한국은 핵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할 것이고, 기존에 미국 편에 붙었던 일본과 호주와 같은 나라들 또한 기꺼이 한국의 영향력 안에 속하려고 하며 전략적인 위치를 강화할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닌데 지리적으로 한국과 더욱 인접해 있는 이들이 한국을 택하리라는 건 너무도 자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한 한국의 경제력은 군사력과 결합하여 세계 시장에 대해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의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핵보유국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수익화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무기 산업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차세대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든 최첨단 배송 기술을 동맹국 수출 패키지에 통합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모두 비확산 조약의 범위 내에 있으며, 요즘과 같은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불안정한 상황에 최첨단 군사 무기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원하는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젠 미국도 한국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될 텐데, 한국이 전쟁에 대비한 중요한 반도체 및 AI 인프라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고압적으로 기술력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게 된 미국은 결국 한국 팹에서 군용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고, 이는 그동안 동맹국인 미국에 알게 모르게 고성능 반도체를 저렴하게 납품하고 있던 한국 측에 지속적인 추가 이익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이 얻게 될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이들의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죠. 또한 한국은 미국이 하던 대로 신흥 강국과 기술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파트너를 넘은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기 시작할 텐데, 이는 당연히 한국을 중심으로 체결된 동맹이기에 이러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은 점점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며 결국에는 미국을 완전히 2인자로 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1인자로 발돋움한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동맹을 통해 경제적 안보적 이익의 공유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글로벌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데 이익을 얻겠죠. 당연히 이러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히 거스르려고 하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적인 핵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한국과의 기술 공유와 전략적 계획에서 협력할 것이고, 이는 거대해진 한국이 더욱 몸집을 불리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방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한국인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은 대폭 감소할 것이고, 한국은 이러한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면서 더더욱 전방위적이고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대로 세계는 이제 선진화된 원자력 에너지로의 전환을 실시할 것이고, 이는 한국을 청정에너지 기술의 선도주자로 이름날리게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첨단 산업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 원자로에서 최첨단 방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고, 한국의 국가 경제를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자, 도대체 한국에 얼마큼의 막대한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얼마나 많은 세계 자본이 투입될지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라면 이렇듯 물밀듯 밀려오는 고품질의 일자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은 고학력 고지능자를 필요로 하는 고소득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형국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분명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들로
이 작은 나라에는 전 세계가 앞다투어 모셔가려고 하는 인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천재들 모두에게 자신들에게 걸맞은 자리가 주어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산유국보다도 많은 이익을 거두며 천연자원보다 인적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던 한국 전쟁 후의 가난한 한국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세계 최빈국에서 최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이 나라는 새로운 역경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냈어요. 이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된 한국에 남은 건 영향력의 확대뿐입니다. 한국이 동맹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깊이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이고, 이러한 협력은 추가적인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겠죠. 한국은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규범과 기준을 촉진하면서 한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적인 핵정책을 형성하도록 하겠죠. 마치 현재 패권국인 미국이 우리들의 입맛대로 세계 정책을 바꾸며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결국 국제기구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게 된 한국은 점점 더 이들 스스로에게 유리한 국제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으로 나뉘게 될 테지만 결국 미국은 그동안 쌓아놨던 막대한 잠재력이 폭발한 한국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기에 한국에 그대로 패권국의 지위를 양도할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한국의 의도된 전략 때문에 국제사회에 의해 종종 과소평가되는 한국의 독특한 강점은 한국을 빠르게 핵무기를 보유한 더는 그 누구도 무시 못할 강력한 국가에 위치시킬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한국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말았고, 절대로 얕잡아봐선 안 되는 국가를 얕잡아보고 말았어요. 세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의 천재적인 전략은 미국의 대통령마저 속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한 것도 맞지만 한국의 전략이 매우 독특했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죠. 모든 국가가 있는 무기 없는 무기를 전부 다 끌어모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진정으로 준비가 된 국가였기에 이미 구축된 내용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만큼 강했기에 이러한 여유를 부릴 수 있던 거였어요. 중국이 허세를 부리는 동안, 일본이 겁을 먹고 망설이는 동안, 서구가 논쟁하는 동안 한국은 전부 완료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국들 사이에 갇혀 끊임없이 고통받았던 한국은 이젠 그들 주변의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전체 군사교리를 재고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서울을 위협하던 북한은 갑자기 미사일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인공지능 유도 핵미사일은 더 빨리 발사되고 더 낮게 비행하며 10배 더 정밀하게 착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힘 덕분에 억지력이 생긴 것이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만으로도 한국을 지배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던 중국은 이제 한국이 백기를 열어주지 않으면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종종 지역 전략에서 오만했던 일본은 갑자기 일본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건설한 나라, 즉 누구의 힘도 빌릴 필요가 없는 자율적이고 원자력으로 구동되며 인공지능으로 방어되는 한국의 군사구조를 그저 동해 전역에서 넋놓고 바라볼 뿐이에요. 그것도 존경심 어린 부러운 눈으로 말이죠. 안보국장의 말에 그 어떠한 관계자들도 감히 반박을 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그리고 결국 미국을 능가할 강대국이 될 거라는 것은 예상조차 못한 모양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뭐하는 국가길래 이런 미친 듯한 모습을 숨기고 있었고, 그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저는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는 한국의 면모에 그저 겁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